안치용의 고전 산책. 삶이라는 바다에 우리가 항해를 나갈 때 어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인데, 목표가 뚜렷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목표라는 거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이제 강요받는 거죠. 이 어부라는 삶이 대부분 주어지는 게 맞죠. 주어지는 과정에서 그 세계와 자연과 대면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삶의 태도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타고난 마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초적 사고와 삶과 어떤 마초적 문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기 주인공 자체도, 센티아고라는 사람 자체도 마초스럽죠. 대부분이 마초스럽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적었던 말처럼 인간은 패배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인간은 부서질 수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이런 거. 그래서 영문으로도 찾아왔던데, Man is not made for defeat거든요. Man is not made for defeat.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인데, 이게 그 사람 세계관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은 패배할 수는 있지만 디스트로이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세계관의 문제이고, 이 사람이 설정한 삶의 열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로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이 소설 자체가 하나의 우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투쟁적이냐, 마초적이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의 우화라고 한다면은 마초적인 주인공이란 우화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죽도록 싸우죠. 죽도록 싸우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혈이 낭자하고, 이러한 삶의 양식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존중할 만한 것이 하는 의문이 들죠. 이 사람은 왜 해밍웨이는 이런 삶을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노벨상 수상 선위원회? 거기서 이제 심사평 중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이제, 어떤 폭력과 모모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의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러한 싸움을 하게 된 거는, 어부라는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깊은 바다로 나가잖아요.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얕은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평온한 삶 대신에 깊은 바다에서 큰 고기를 향하는 어떤 인생관이 갖게 되는 기본적인 숙명인 거죠. 그러니까는 큰 꿈과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서 나가서 직면하는 과제는 더 감당하기 힘들고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 사투의 양식은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갖는 형태에선 동일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큰 꿈과 어떤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사투를 벌이고, 그렇지만 그 사투의 기결이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획득과 성취의 과정으로 끝나진 않죠. 그 모습 자체는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지독해 보이잖아요. 지독해 보이는데, 그 다음에 굳이 그거를 안 풀어주고 뼈채 끌고 와서 물론 피곤해서 그냥 갔지만, 그 뼈라는 전리품, 어떤 자신의 싸움의 휘장 같은 걸 가져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우화의 주인공스럽지 않게 시장통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죠. 나 이 정도 어부야라는 거를. 그렇지만 이 소설에는 끊임없이 아이가 등장해요. 아이가 등장하고, 만약에 아이 없이 이 사람이, 노인이 이 일을 했다면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소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훈 자체가 꼰대스러운 거예요. 죽도록 싸워서 너는 이름이라도 남겨야 돼, 사람으로서. 이런 게 되는 거죠. 신자유주의 소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이 소설 속에서 노인은 아이와 유대가 있고, 아이와 연결되고, 아이와 어떤 세대적인 연속, 이런 것들을 상정하잖아요.
그럼으로써 큰 꿈과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또는 실존적인 보상의 형태를 구체적인 전설로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 거죠. 말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비록 그게 뭐 뼈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물로서 전설로서 후대에 전승한 거죠. 그거는 단지 성취하고 이기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는 투쟁적이고 대립적이고 유혈이 낭자하지만은 추구 자체는 높고 큰 이상과 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부라는 삶 또는 인생이 하나의 뭐 고기잡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세속의 어떤 사소한 것들에 발 걸려 넘어질 그런 위험에 늘 처하지만은 그 진창 속에서 큰 꿈을 보는, 뭐 말하자면 칸트적인 그런 설명이죠. 진창에 있지만 별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러한 이상에 관한 얘기를 세대를 넘어 전승하고픈 그러한 소설상의 플롯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기 당선 소감이 그랬어요. 이제 조사한 걸 보니까 당선 소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작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원을 대면하든가 영원의 부재를 대면하든가. Face Eternity와 Leg of Eternity. 두 개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칸트적인 발은 진창에 있지만 눈은 별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거는 이제 모든 문학이 다 추구하는 거고 결국 우리의 삶도 결국 그러한 균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진창에 있다 그래서 발명을 본다면 우리는 뭐 지난번도 얘기한 것 같은 그냥 인간다움에 대한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별만 보고 간다면 맨날 걸려 넘어질 거고 그걸 인간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세속적인 삶과 우리가 큰 꿈과 이상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균형을 취하면서 그 속에서 필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확신이죠,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계속 욕하는 게 무슨 긍정 이딴 소리 하느냐 이러는데 긍정 이데올로기는 나쁜 거예요. 긍정 이데올로기는 착취의 사회학이에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니네가 하면 잘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 그거는 순응하고 경쟁하고 달리도록 억압하는 하나의 기제일 뿐인데 그렇지만 긍정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나 자기 긍정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존재론적인 기본 에너지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요거는 저거하고 관련이 되죠. 사람은 타고난 운이 달라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현대사회에서. 단지 태어날 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던져짐 때문에 운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졌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운의 효용은 비슷하다고 봐요. 운의 효용은 비슷한데 운의 총량은 차이가 날 거예요. 사람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다면 자기가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조금 더 크고 높은 이상과 꿈을 택하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깊은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은 자기 확신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마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어떤 실존적인 각성과 추구 이런 속에서 이제 해명돼야 되는 문제 같아요. 이름이 그 사람이 산티아고잖아요. 산티아고가 이제 야곱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야곱인데 보시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밤새 씨름하는 사람. 그래서 밤새 씨름하면서 그 다음에 뭐 야곱에 대해서는 뭐 나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장자권 뺏어냈다든지 뭐 나쁜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새로운 길, 그 다음에 꿈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실험한 사람. 그래서 아마 산티아고라고 한 데도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남성적이고 뭐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갈등의 구조 속에서도 이 산티아고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해명에는 바다를 여성성으로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아까 말했던 그 이중적인 존재, 영원성과 영원 속의 부재를 동시에 대면해야 되는 이중적인 존재 속에서 해밍웨이가 택한 어떤 세계관은 디스트로이도 할 수 있지만 디피티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가 공존하고 두 가지에 걸쳐지면서 어떤 주어진 삶을 그게 축복이든 뭐 저주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내고 뭐 비스듬하게 서서 버텨내고 루신식으로 말해서 비스듬하게 서서 버텨내는 루신의 용어로는 활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그 조화로운 삶에 대한 어떤 모색, 그다음에 희망 이런 것들을 끝까지 놓지는 않았다고 봐야죠. 뭐 자기는 별로 자살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설적으로 보면은 이건 하나의 우화고 그다음에 아주 단순한 플롯이지만은 거기 이제 뭐 섬세한 묘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실주의적인 뭐 본인이 어업을 많이 했으니까 어부 생활을 또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읽을 재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삶과 어떤 사회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존재 실존 문제에 대해서 또는 뭐 세속적인 그냥 단순한 뭐 어떤 처세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 좋은 작품이죠. 층이 다층적이다 이런 것들이 좋은 작품인 거죠. 해석할 여지는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 다층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건물로 치면은 단층 건물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1층을 방문했을 때하고 2층을 방문했을 때하고 3층을 방문했을 때하고 전층을 다 방문했을 때하고 그 건물에 대한 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다층이라고 해서 잘 지어야 되겠죠. 근데 백화점이 되는 거는 다층 속에서 다양한 물품들이 고루 구비됐을 때 백화점이라고 하지. 예컨대 다층으로 졌다 하더라도 신발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 다층으로 짓는 게 의미가 별로 없죠. 신발의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층적이라는 거는 각각의 층 속에 다양한 많은 의미, 함축들을 담아내서 그 독자로 하여금 각 층별로 어떤 층을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전체로 봤을 때 백화점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로 말하는 거죠. 그냥 층만 많다고 덩치만 크다고 다층적인 건 아니겠죠.